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예술대학교 실용음악과 2학년에 재학 중인 민서입니다. 오늘 저희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봄 벚꽃이 한창이던 4월의 마지막 주말이었습니다. 매년 봄 저희 학교에서는 예울제라는 축제가 열리는데 그날도 캠퍼스는 축제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메인 무대 주변으로는 형형색색의 현수막과 풍선들이 바람에 나부꼈고 부스에서 울리는 음악 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밴드 동아리 별빛 소리의 리드 보컬을 맡고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매일 밤늦게까지 연습했고 드디어 오늘이 첫 무대였습니다. 오후 6시 공연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을 준비하던 순간 갑자기 메인 기타리스트인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택시를 타고 오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당분간 기타를 칠 수 없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공연 시작까지 2시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타리스트가 없다는 건 치명적이었습니다. 메인 무대 앞에는 이미 100여 명의 관객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저희가 준비한 곡들은 모두 기타 솔로 파트가 중요한 곡들이었습니다. 땀이 흐르는 이마를 닦으며 무대 뒤를 서성이던 그때 평소에는 눈여겨보지 않았던 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0년 넘게 정문 경비실에서 근무하신다는 김종석 아저씨였습니다. 매일 아침 조용히 인사만 나누던 분이었는데 무대 뒤에서 발을 동동 구르는 저희를 한참 지켜보시더니 천천히 다가오셨습니다. 까만 경비복 차림의 아저씨는 처음 보는 표정으로 무대 위 기타를 바라보셨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기타를 가리키시며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기타 제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는 진담인지 농담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눈빛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이 느껴졌습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경비 아저씨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해 보였습니다. 동아리 부원들은 미심쩍어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등줄기를 타고 오르는 이상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직감적으로 이 순간이 매우 특별한 시작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다가온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것이란 걸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무대 위로 올라가시는 김종석 아저씨의 뒷모습이 왠지 달라 보였습니다. 늘 구부정하던 어깨가 곧게 펴졌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렸습니다. 까만 경비복과 어울리지 않을 것 같던 빨간색 일렉트릭 기타를 조심스럽게 어깨에 걸으시더니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손에 땀을 쥐며 보고 있던 리허설 장면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저씨의 손가락은 기타 지판 위를 마치 춤을 추듯 자유롭게 움직였고 프렛을 누르는 손길은 마치 오랜 연인을 어루만지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에릭 클랩튼의 태즈인 헤번을 연주하시는데 원곡보다 더 깊은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기타 선율 하나하나에 진한 그리움이 배어 있었고 서정적인 멜로디는 마치 오랫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솔로 파트에서는 즉흥 연주를 더하셨는데 테크닉은 물론이고 감정 표현이 놀라웠습니다. 무대 아래에서는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리허설을 구경하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소문을 듣고 달려온 다른 동아리 학생들까지 합세해 순식간에 작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아저씨는 마지막 음을 잔잔하게 울리게 하며 연주를 마쳤습니다. 연주가 끝난 후 무대는 잠시 정적에 빠졌다가
곧이어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저씨는 수줍은 듯 고개를 숙이며 무대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경비실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다시 조용하고 작아졌지만 저는 방금 전 무대 위에서 빛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날의 우리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저씨의 기타 연주는 단순한 반주를 넘어 무대에 생명력을 불어넣었고 관객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10년 넘게 우리 학교 정문을 지키던 경비 아저씨가 어떻게 이런 실력을 갖게 되었는지, 왜 이제야 이 놀라운 재능을 보여주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축제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경비실을 찾았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모니터 앞에 앉아 계신 아저씨의 책상 위에서 낡은 앨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70년대 말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재즈 페스티벌 공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앨범 속에는 젊은 시절의 김종석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당시 최고의 재즈 밴드 블루나잇의 리드 기타리스트였다고 합니다. 사진 속 아저씨는 긴 생머리에 청바지를 입고 열정적으로 기타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지만 눈빛만은 어제 무대에서 보았던 그 빛나는 눈빛 그대로였습니다. 아저씨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8년 20살의 나이로 미팔군 클럽에서 처음 재즈를 접했고 그때부터 기타와 사랑에 빠졌다고 합니다. 독학으로 시작한 기타 연주는 곧 실력을 인정받아 전문 연주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블루나잇과 함께 전성기를 누리며 일본과 홍콩 투어까지 다녔던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실 때는 아저씨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80년대 초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왼손 신경이 손상되면서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재활치료에 전념했지만 예전 같은 감각을 되찾지 못했고 결국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음악을 완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서 음악학원을 운영했지만 IMF 외환위기로 그마저도 정리해야 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꺼내신 빛바랜 사진들 속에는 화려했던 과거의 기록들이 가득했습니다. 유명 재즈 클럽에서의 공연, 사진, 음악 잡지의 인터뷰, 기사, 팬들의 편지. 그 시절 아저씨는 분명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음악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모든 것이 먼 추억이 되어버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저씨는 낡은 일기장 하나를 보여주셨습니다. 20년 동안 매일 밤 홀로 기타를 연습하며 적은 일기였습니다. 신경 손상으로 잃어버린 감각을 되찾기 위해 매일 밤 퇴근 후 옥상에서 연습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화려한 무대를 떠났지만 음악을 향한 아저씨의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아침 일찍 학교에 나와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저씨는 제게 진정한 음악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단순히 악보를 보고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음악 속에 자신의 삶과 감정을 담아내는 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이면 경비실은 작은 음악실로 변했습니다. 아저씨가 숨겨두었던 오래된 기타 앰프를 꺼내오시면 저는 노트북으로 음악을 틀었습니다. 마일스 데이비스부터 팻 메스니까지 아저씨는 재즈의 역사를 들려주셨습니다. 각 곡마다 담긴 이야기와 연주자들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데 마치 오래된 친구를 이야기하듯 친근하고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아저씨만의 특별한 연습 방법이었습니다. 손가락 감각을 잃은 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시각과 청각을 더욱 발달시켜 연주하는 방법을 터득하셨다고 합니다. 프렛을 보지 않고도 정확한 음정을 잡아내는 아저씨의 모습은 경이로웠습니다. 제 보컬 실력도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아저씨는 재즈에서 보컬이 가진 특별한 의미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목소리는 단순한 악기가 아니라 영혼을
사랑을 담는 그릇이라고 하셨습니다. 엘라 피츠제럴드의 스캔, 창법을 연습하면서 저는 점점 제 안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축제 이후 우리 밴드의 평판도 달라졌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마다 열리는 교내 공연에서 아저씨와 합동 공연을 하게 되었고 SNS에서는 경비 아저씨와 학생들의 특별한 콜라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음악을 전공으로 선택했지만 늘 불안했던 제게 아저씨는 진정한 음악가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화려한 무대나 인기보다 순수하게 음악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저씨는 제게 오래된 기타 픽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20년 전 마지막 공연에서 사용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간직해온 소중한 추억을 저와 나누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학교, 경비원과 학생이 아닌 음악이라는 공통된 언어로 소통하는 특별한 인연이 되었다는 것을. 어느 날 학교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재즈 클럽 블루문의 대표였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우리의 공연 영상을 보고 찾아왔다면서 매주 금요일 저녁 정기 공연을 제안했습니다. 전국의 재즈 팬들이 모이는 유명한 공연장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저씨의 반응은 제가 예상한 것과 달랐습니다. 20년 만에 찾아온 기회였지만 아저씨는 한참을 침묵하시더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왼손 감각이 예전 같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무대에 공포증도 생겼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실망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옥상에서 연습하던 분이, 교내 공연에서 눈부시게 빛나던 분이 왜 이런 기회를 거절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를 설득하려 했지만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가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경비실을 피해 다녔습니다. 토요일 레슨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음악실에서 혼자 연습하면서도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저씨가 들려주신 수많은 음악 이야기들, 진정한 음악가의 자세에 대한 가르침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우연히 학교 옥상에 올라갔다가 아저씨의 연습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달빛 아래에서 혼자 기타를 연주하고 계셨는데 떨리는 왼손으로 프렛을 짚을 때마다 얼굴을 찌푸리셨습니다. 같은 프레이즈를 수십 번 반복하면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아저씨에게 음악은 명예나 인정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온전히 자신과의 싸움이었고 순수한 열정이었습니다. 화려한 무대보다 이 고요한 옥상에서 혼자 연주하는 순간이 더 행복하신 거였습니다. 무대에 서고 싶지 않다는 게 아니라 서지 못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20년의 공백, 잃어버린 감각,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아저씨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오랫동안 아저씨의 연주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저씨가 다시 자신감을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무대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아저씨의 두려움을 이해하게 된 후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바로 찾아가서 설득하는 대신 천천히 아저씨의 자신감을 되찾아드리고 싶었습니다. 우선 우리 동아리 별빛 소리 부원들을 모았습니다. 아저씨의 과거 이야기와 지금의 고민을 설명했고 모두가 흔쾌히 제 계획에 동참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관객 없는 작은 공연이었습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경비실에서 하던 레슨을 강당으로 옮겼습니다. 처음에는 동아리 부원들만 모여 함께 연주했습니다. 아저씨는 익숙한 얼굴들 속에서 조금씩 긴장을 풀어가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두 번째 단계를 시작했습니다. 음악학과 교수님 몇 분을 초대했습니다. 아저씨의 옛 밴드 멤버였다는 재즈 피아노 교수님은 눈시울을 붉히시며 아저씨를 반겨주셨습니다. 그날 밤 즉흥 연주회는 깊어가는 가을밤을 재즈의 낭만으로 물들였습니다. 점점 관객이 늘어났습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온 학생들, 인근 주민들, 그리고 SNS를 통해 아저씨의 이야기를 접한 음악 팬들까지 하지만 매번 1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했습니다. 아저씨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마치 친근한 모임처럼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했던 건 공연이 끝난 후의 시간이었습니다. 아저씨는 때로는 재즈의 역사를, 때로는 자신의 음악, 인생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청중들은 깊은 관심으로 경청했고 질문과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저씨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아저씨의 연주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왼손을 의식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즉흥 연주를 통해 자신만의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불가능해 보였던 테크닉도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며 오히려 그것이 아저씨만의 독특한 개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학교 축제 때 사용했던 메인 무대에서 공연을 열었습니다. 200석 규모의 객석이 가득 찼지만 이제 아저씨의 눈빛은 더 이상 불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직접 곡을 소개하시며 음악에 대한 사랑을 관객들과 나누셨습니다. 무대를 두려워하던 분이 이제는 음악을 통해 다시 한번 날개를 펼치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블루문 공연을 위한 첫 걸음이었습니다. 드디어 아저씨가 블루문 공연을 수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블루문 측에서 단순히 공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오리지널 곡을 포함한 전체 앨범 작업을 제안한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 처음으로 만드는 앨범이었습니다. 작곡은 아저씨에게 또 다른 도전이었습니다. 지난 20년간 연주만 해오셨기에 처음에는 많이 망설이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저씨의 일기장에서 힌트를 발견했습니다. 매일 밤 옥상에서 연습하며 썼던 일기장 속에는 음악적 영감이 가득했습니다. 때로는 멜로디를, 때로는 화음을 글로 표현해 두셨던 것입니다. 녹음실에서 보낸 시간은 마법 같았습니다. 일기장 속 단편적인 악상들이 하나둘 모여곡이 되어갔습니다. 특히 옥상의 달빛이라는 곡은 20년간의 기다림과 고독, 그리고 다시 찾은 희망을 담아낸 아저씨의 자전적인 곡이었습니다. 제가 작사를 맡아 아저씨의 이야기를 노래로 만들었습니다. 녹음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여러 번의 테이크가 필요했고 때로는 하루 종일 한 소절을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아저씨의 고집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강박은 이제 두려움이 아닌 열정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녹음 후에는 편의점에서 라면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저씨는 젊은 시절 음악에 모든 것을 걸었던 열정, 사고 후 찾아온 절망, 그리고 음악을 완전히 놓지 못해 시작한 경비원 일까지 처음으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달의 작업 끝에 완성된 앨범에는 총 8곡이 담겼습니다. 재즈 스탠다드 넘버의 재해석부터 아저씨의 자작곡까지 모든 곡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블루문의 대표는 시음회가 끝난 후 감동의 눈물을 보이며 다음 달 첫 주 금요일 공연과 함께 앨범 발매를 확정했습니다. 앨범 재킷 사진을 찍는 날 아저씨는 20년 전 마지막 공연에서 입었던 재킷을 입고 오셨습니다. 낡았지만 정성스레 보관해온 재킷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선 아저씨의 모습은 더 이상 학교 경비원이 아닌 당당한 재즈 기타리스트 그 자체였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설렘과 기대가
아저씨의 미소에 가득했습니다. 드디어 블룸은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리허설에서 아저씨의 손끝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3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이미 매진이었고 취재 요청도 쇄도했습니다. 2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전설의 기타리스트라는 타이틀로 음악 전문 매체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공연 시작 1시간 전 대기실에서 옛 블루나잇 멤버들이 찾아왔습니다.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음악을 이어오고 있었고 베이시스트는 현재 음악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재회해 감회가 깊으셨는지 아저씨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곡에서 특별 게스트로 함께 연주하기로 했습니다. 공연은 아저씨의 자작곡 옥상의 달빛으로 시작됐습니다. 첫 음이 울리는 순간 객석의 숨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아래 선 아저씨의 모습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때보다 당당해 보였습니다. 더 이상 떨리는 손도 불안한 눈빛도 없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깊이 있는 감성이 음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중반부에 이르러 아저씨는 처음으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지난 20년간 옥상에서 혼자 연주하며 지켜온 음악에 대한 사랑,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준 모든 이들에 대한 감사를 이야기하셨습니다. 객석에는 학교 학생들과 교직원들, 그리고 오랜 팬들이 자리했습니다. 모두가 아저씨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피날레는 20년 전 마지막 공연에서 연주했던 마지막 페이지였습니다. 옛 멤버들과 함께하는 이 곡은 더 이상 마지막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곡이 되었습니다. 완벽한 호흡으로 이어진 연주는 시간이 멈춘 듯 했고 마지막 음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앙코르는 제가 보컬로 참여한 새로운 꿈이었습니다. 아저씨가 저를 위해 특별히 작곡한 곡이었습니다. 스승과 제자가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두 뮤지션으로서 함께 만들어낸 하모니는 그 어느 때보다 빛났습니다. 노래가 끝난 후 아저씨는 제게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날 밤 블루문은 진정한 음악의 감동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아저씨는 더 이상 과거의 전설이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당당한 뮤지션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아저씨는 활짝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블룸은 공연 이후 아저씨의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음악 전문 잡지에서는 가장 감동적인 컴백이라는 타이틀로 아저씨의 이야기를 다뤘고 앨범은 재즈 차트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옥상의 달빛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며 재즈 팬들 사이에서 회자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저씨는 여전히 경비실을 지키셨습니다. 매일 아침 학생들을 반갑게 맞이하고 늦은 밤 캠퍼스를 순찰하는 일상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제 경비실에는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벽면에는 블루문 공연 포스터가 걸렸고 창가에는 아저씨의 앨범이 놓여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블루문에서 정기 공연을 하셨습니다. 더 이상 무대를 두려워하지 않는 아저씨의 연주는 회를 거듭할수록 깊이가 더해졌습니다. 특별한 점은 매번 새로운 곡을 선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일기장에 적어두었던 악상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관객들과 만났습니다. 학교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음악학과에서 특별 강의를 요청했고 아저씨는 한 달에 한 번 재즈와 인생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아저씨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고 강의실은 항상 청중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희 동아리 별빛 소리는 아저씨의 지도 아래 더욱 성장했습니다. 매주 금요일 강당에서 열리는 합주 시간은 이제 학교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다른 학과 학생들도 찾아와 음악을 함께 즐겼고 때로는 즉흥 연주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학교 옥상의 작은 음악 공간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학교 측에서 아저씨의 이야기에 감동받아 20년간 연습해오던 옥상을 리모델링 했습니다. 방음시설과 간단한 음향, 장비가 갖춰진 이곳은 이제 많은 음악, 학도들의 꿈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저녁이면 옥상에서 아저씨의 기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학생들과 함께 연주하셨습니다. 달빛 아래 울리는 재즈 선율은 캠퍼스의 새로운 풍경이 되었습니다. 아저씨는 이제 경비원이자 뮤지션으로서 두 가지 삶을 조화롭게 살아가고 계셨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음악을 바라보는 제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낍니다. 화려한 무대나 큰 박수,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타인의 마음을 울리는 순간에 시작된다는 것을. 지난주에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블루문에서 아저씨와 저의 듀엣 공연이 있었습니다. 1년 전 그 무대에서 앙코르로 불렀던 새로운 꿈을 다시 한번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단순히 스승과 제자의 합주가 아닌 서로의 음악 세계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두 뮤지션의 진정한 하모니였습니다. 아저씨는 여전히 매일 아침 교문 앞에 서 계십니다. 등교하는 학생들을 맞이하고 캠퍼스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말이면 블루문에서 정기 공연을 하시고 평일 저녁이면 옥상에서 연습하시는 모습도 그대로입니다. 다만 이제는 혼자가 아닌 늘 누군가와 함께입니다. 저는 이제 음악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즈 보컬리스트의 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아저씨께서는 제 결정을 듣고 환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음악가는 평생 학생이어야 한다고. 얼마 전 아저씨의 두 번째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이번 앨범의 타이틀은 일상의 재즈입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발견하는 특별한 순간들을 음악으로 담아냈습니다. 경비실의 창문으로 비치는 아침, 햇살, 캠퍼스를 가로지르는 학생들의 발걸음, 옥상에서 바라보는 밤하늘까지 모든 순간이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음악은 결코 무대 위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일상의 작은 순간들,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지점에서 진정한 음악이 시작된다는 것을. 김종섭 아저씨는 제게 단순한 기술이나 이론을 넘어선 진정한 음악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지금도 저녁이면 학교 옥상에서 기타 소리가 들려옵니다. 때로는 조용히, 때로는 누군가와 함께 어우러지며 캠퍼스의 밤하늘을 수놓고 있습니다. 그 선율 속에는 20년의 기다림과 새로운 시작, 그리고 무엇보다 순수한 음악에 대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울현대무용단 무용수 윤하린입니다. 오늘 저의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한 우연으로 시작된 이 이야기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난해 3월 매서운 겨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저는 서울현대무용단 오디션을 앞두고 하루 12시간씩 연습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19살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 파리 국립음악원에서 현대무용을 전공하고 돌아온 지 반년 드디어 꿈꾸던 무용단의 오디션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과도한 연습 중 발목을 접질렸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결국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인대 부분 파열. 의사는 최소 2달의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디션까지 남은 시간이 3달.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강남의 스포츠 재활 전문 병원을 찾은 건 그때였습니다. 평범한 물리치료 병원과는 달리 이곳은 운동선수들과 무용수들이 주로 찾는 곳이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저는 12층 재활치료실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곳에서 문정희 선생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65의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고든 자세와 우아한 걸음걸이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특히 환자들을 대할 때 보여주시는 섬세한 손놀림은 마치 무대 위의 동작처럼 아름다웠습니다. 4월의 어느 날 평소보다 30분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치료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드비시의 월광이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광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홀로 춤을 추고 계셨습니다. 하얀 치료실 가운을 입은 채 맨발로 펼치시는 즉흥 무용은 차마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나이를 전혀 느낄 수 없는 유연한 몸짓, 긴 팔이 그리는 부드러운 호선, 때로는 격정적이면서도 순간적으로 멈춰 세우는 완벽한 균형미, 그것은 제가 파리에서 보았던 어떤 무용수의 춤보다도 깊이 있었습니다. 음악이 끝나고 선생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황한 제 모습과는 달리 선생님은 오히려 따뜻하게 웃으시며 치료실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무용수의 눈빛은 속일 수 없네요. 그렇게 집중해서 보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그렇게 저희의 특별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1970년대 한국 현대무용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파리 가르니에 극장의 첫 동양인 무용수였던 선생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그리고 그 만남이 제 인생을 얼마나 크게 바꾸어 놓을지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의 재활치료 시간은 달라졌습니다. 오후 2시보다 1시간 일찍 병원을 찾았고 선생님은 그 시간을 춤으로 채우셨습니다. 치료실의 형광등 대신 은은한 조명을 켜고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의 특별한 안무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의 옛 앨범을 보게 되었습니다. 1975년 파리 가르니에 극장. 25살의 선생님이 지젤의 주역으로 서 있었습니다. 당시 동양인 최초의 주역, 발탁이었다고 합니다. 사진 속 선생님은 긴, 검은 머리를 늘어뜨린 채 완벽한 아라베스크 자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눈부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뒤이야기였습니다. 16살의 단신으로 프랑스의 유학을 떠나 파리 콘서바토리에 입학했고 하루 18시간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는 낯선 땅에서 무용 하나만 바라보고 달려왔던 시절, 발레리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쳤던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1980년 29의 나이에 무대를 떠나야 했습니다. 공연 중 무릎 부상을 당했고 수술 후유증으로 더 이상 전문 무용수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무용계가 극찬했던 동양의 지젤은 그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재활 과정에서 물리치료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무용수의 몸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한 재활치료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지난 30년간 수많은 무용수들의 재활을 도왔고 그들 중 상당수가 다시 무대로 돌아갔습니다. 무용수의 몸은 악기와 같아요. 아무리 좋은 악기라도 관리가 필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영혼입니다. 몸이 다쳤다고 춤을 잃은 게 아니에요. 진정한 춤은 마음속에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치료실 한켠에는 작은 무용실이 있었습니다. 거울과 바가 설치된 이곳에서 매일 아침 춤을 추신다고 했습니다.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나이가 들어 높은 점프나 격렬한 동작은 할 수 없지만 선생님의 춤에는 젊은 시절에는 없었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선생님의 아침 춤을 끝까지 지켜보았습니다. 바흐의 무반주, 첼로 모음곡이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순수한 움직임으로 공간을 채워나가셨습니다. 그 춤에는 화려한 기교도 과감한 동작도 없었지만 평생을 춤과 함께한 한 예술가의 영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재활치료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오전 7시 아직 병원이 열리기도 전에 시작된 수업은 춤과 치료의 경계를 넘나들었습니다. 발목의 재활 운동은 발의 동작으로 시작했고 근력 강화 운동은 현대무용의 기본기와 결합되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느리게 움직이기 수업이었습니다. 30분 동안 단 하나의 동작을 극도로 천천히 수행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해 보였지만 이는 제 춤이 가장 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화려한 기교에 가려져 있던 불안정한 중심, 불필요한 힘의 낭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호흡의 불균형까지. 무용수의 진정한 힘은 정적 속에서 드러나요. 폭풍우 속의 나무는 화려해 보이지만 고요한 수면에 비친 달빛이 더 오래 기억되죠. 선생님은 제 춤에 대해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파리에서 배운 화려한 테크닉에 집착한 나머지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었다고. 무용은 단순한 동작의 연속이 아니라 영혼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주 월요일에는 즉흥춤 수업이 있었습니다. 음악 없이 거울 없이 오직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며 움직이는 시간.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점차 제 안에 숨겨진 새로운 움직임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테크닉에 갇혀있던 제 몸이 조금씩 자유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제 춤은 날마다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무용 기술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자세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때로는 시를 읽고 때로는 그림을 감상하며 예술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용수의 부상은 축복일 수 있어요. 멈춰 설 수밖에 없는 이 시간이 당신의 춤을 더 깊게 만들 거예요. 어느 날 선생님은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를 보여주셨습니다. 1979년 파리 오페라 극장에서의 마지막 공연, 실황이었습니다. 영상 속 선생님은 완벽한 테크닉과 감정 표현으로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건 그 후 30년이 지난 지금의 춤이 가진 깊이였습니다. 젊은 시절의 화려함은 사라졌지만 그 자리를 채운 건 경이로운 숙성미였습니다. 재활치료는 계획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제게 무용수로서 꼭 필요한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발목의 상처는 아물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제 안에는 새로운 춤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재활치료를 시작한 지 2달. 서울 현대무용단의 오디션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고 선생님은 조심스럽게 오디션을 미루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이미 한 번 연기된 오디션이었고 다음 기회는 1년 뒤였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뜻밖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전통적인 오디션 프로그램 대신 새로운 안무를 준비하자고 하셨습니다. 발목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제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특별한 안무였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안무를 맡아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연습이 이어졌습니다. 격렬한 동작 대신 섬세한 감정 표현에 집중했고 화려한 기교 대신 깊이 있는 스토리텔링을 선택했습니다. 선생님은 40년 전 본인의 마지막 공연, 음악이었던 드뷔시의 달빛을 편곡해서 사용하자고 하셨습니다. 오디션 전날 밤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지막 리허설에서 갑자기 발목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무리한 연습으로 인한 건염 증세였습니다. 의사는 최소 일주일의 휴식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3개월간의 준비가 모두 물거품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의외로 침착하셨습니다. 오히려 이때야말로 진정한 무용수의 실력이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용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에요. 완벽한 몸 상태로 추는 춤보다 한계를 극복하고 추는 춤이 더 아름답죠. 그날 밤 선생님과 함께 안무를 전면 수정했습니다. 발목에 부담이 가는 동작들을 모두 바꾸고 상체와 팔의 움직임을 강조했습니다. 통증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표현의 일부로 승화시켰습니다. 밤새 연습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무용은 완벽한 동작의 연속이 아니라 진실된 감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다음날 아침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바로 오디션장으로 향했습니다. 붕대로 단단히 감은 발목,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며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선생님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에서 40년 전 파리의 무대에서 느꼈을 선생님의 떨림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현대무용단의 오디션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차가운 조명 아래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그 중에는 제가 파리에서 우상으로 여겼던 안무가도 있었습니다. 대기실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50여 명의 무용수들이 있었고 모두가 완벽한 워밍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 자리에서 조용히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발목의 통증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화려한 워밍업 동작들이 눈에 들어왔고 순간 자신감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주신 작은 메모가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예술은 완벽함이 아닌 진실함에서 시작된다. 참가 번호 23번 제 순서가 되었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발목의 통증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차분했습니다. 어제까지 불안하게 느껴졌던 수정된 안무가 오히려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이 편곡한 버전은 원곡보다 더 깊은 감성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 동작부터 저는 더 이상 기술을 보여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 안의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에서의 고독한 유학, 생활 부상으로 인한 좌절, 선생님과의 만남, 그리고 이 순간까지 통증 속에서 추는 춤은 이전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제한된 움직임은 오히려 더 깊은 표현을 이끌어냈고 불완전한 몸은 더 진실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포즈를 취하는 순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고통의 눈물이 아닌 온전히 춤과 하나가 된 순간의 감동이었습니다. 무대가 끝나고 객석을 바라보았을 때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이었고 그중 한 분은 눈가를 훔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객석 뒤편에 선생님이 서 계셨습니다. 40년 전 파리 무대에서 보였을 바로 그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퇴장하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배감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춤을 보여줬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춤은 더 이상 파리에서 배운 테크닉이나 화려한 기교가 아닌 제 영혼의 진실한 표현이었습니다. 오디션 결과 발표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그 사이 발목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결국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최소 3개월의 재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당분간 무용을 할 수 없다는 현실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수술 다음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서울현대무용단의 예술 감독이었습니다. 오디션장에서 보았던 그 위압적인 모습이 아닌
따뜻한 미소를 띤 채 병실에 들어오셨습니다. 예술 감독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 오디션 영상이 무용단 내부에서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부상을 안고도 보여준 감정, 표현과 예술성이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용단은 제게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기존의 무용수 선발이 아닌 새로운 프로젝트의 주역을 맡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상처 입은 예술가의 초상이라는 제목의 이 작품은 예술가들이 겪는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춤으로 승화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문정희 선생님을 안무 고문으로 모시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예술 감독은 30년 전 선생님의 마지막 공연을 직접 보았던 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의 춤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그 후로도 계속 선생님의 행보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병실로 찾아온 선생님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무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도 안무가로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용은 끝없는 여정이에요. 40년 전 나의 부상이 이제는 새로운 이야기가 되어 돌아오는 것 같네요. 그렇게 저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발목의 재활과 함께 작품 구상이 시작되었고 병실은 어느새 작은 안무실이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매일 병실을 찾아와 저와 함께 움직임을 연구하셨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예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상처는 더 이상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예술을 창조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고통과 좌절을 거쳐 도달한 이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예술가로 거듭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재활과 작품 준비는 동시에 진행되었습니다. 병실에서 시작된 안무 작업은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병실을 매일 찾아오셨고 저희는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작품의 방향을 잡아갔습니다. 상처 입은 예술가의 초상은 단순한 무용 작품이 아니었습니다. 선생님은 40년 전 본인의 경험, 제가 겪은 좌절, 그리고 수많은 예술가들의 이야기를 하나로 엮어내셨습니다. 무용수의 부상이라는 소재는 인간의 한계와 그것을 극복하는 예술혼을 표현하는 메타포가 되었습니다. 작품은 3개의 장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장은 열정으로 젊은 무용수의 순수한 꿈과 도전을 담았습니다. 두 번째 장 시련에서는 부상과 좌절을 겪는 과정을, 마지막 장 승화에서는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과정을 표현했습니다. 특별했던 것은 안무 방식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전통적인 무용, 동작 대신 재활, 치료 과정의 움직임을 안무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셨습니다. 불완전한 몸의 움직임, 통증을 견디는 순간의 떨림, 재활 운동의 반복적인 동작들, 이 모든 것이 예술적 표현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무용수들의 캐스팅도 파격적이었습니다. 현역 무용수들뿐만 아니라 부상으로 은퇴한 무용수들도 작품에 참여했습니다. 각자의 상처와 이야기를 가진 이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갔습니다. 저의 솔로 장면은 작품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발목 수술 후 재활 과정에서 느낀 모든 감정을 춤으로 표현했습니다. 선생님은 제게 기술적인 완성도보다는 진정성 있는 표현을 요구하셨습니다. 관객이 보고 싶은 것이 아닌 당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보여주세요. 무대 음악도 특별했습니다. 선생님이 40년 전 마지막 공연에서 사용했던 드뷔시의 달빛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했고 여기에 재활 치료실에서 들리는 일상적인 소리들을 믹스했습니다. 삐걱거리는 치료기구 소리, 무용수들의 숨소리, 그리고 때로는 고통스러운 신음소리까지 이 모든 것이 작품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연습실에서 보낸 시간들은 치유의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무용수들은 각자의 상처와
아픔을 이야기했고 그것은 다시 움직임이 되어 작품에 녹아들었습니다. 선생님은 이 모든 과정을 예술을 통한 치유의 순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공연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술의전당 CJ2월극장 1000석 규모의 공연장은 이미 전석 매진이었습니다. 언론의 관심도 뜨거웠습니다. 40년 만에 무대로 돌아온 전설의 무용가라는 타이틀로 선생님의 복귀 소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리허설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막 후반부의 군무 장면에서 동작의 불일치가 계속되었고 음악과 무용수들의 호흡이 맞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이어진 연습에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모든 무용수들을 객석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무대의 조명을 모두 끄고 어둠 속에서 각자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은퇴한 무용수들의 그리움, 현역 무용수들의 부담감, 그리고 저의 두려움까지 모두가 진심을 털어놓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무대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단순한 시연이 아닌 40년 만의 솔로 무대였습니다. 무반주로 시작된 즉흥 무용은 우리의 숨소리마저 멈추게 했습니다. 나이를 잊은 몸짓, 세월이 더해준 깊이, 그리고 무엇보다 춤에 대한 순수한 열정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춤은 완벽한 동작의 연속이 아닙니다. 서로의 호흡이 만나는 순간 그 자체가 하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날 밤 이후 공연의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테크닉의 완성도나 타이밍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호흡을 느끼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했습니다. 무용수들 사이의 거리가 좁혀졌고 자연스럽게 호흡이 맞아갔습니다. 공연 전날 선생님은 특별한 선물을 나눠주셨습니다. 40년 전 파리 마지막 공연에서 사용하셨던 토슈즈의 조각들이었습니다. 각 조각에는 무용수들의 이름과 짧은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조각들처럼 우리는 모두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그 불완전함이 만나 하나의 예술이 됩니다. 내일 우리는 더 이상 개개인이 아닌 하나의 이야기가 될 거예요. 마지막 리허설을 마치고 무대를 나서는데 달빛이 무대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자리에 오래도록 서 계셨습니다. 40년 전 그날 밤 파리의 무대를 떠나던 순간을 떠올리시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드디어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극장은 분주했습니다. 분장실에서 만난 무용수들의 얼굴에는 긴장감 대신 특별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40년 전 파리에서 선생님과 함께 춤췄던 무용수들도 객석에 자리했고 유명 안무가들과 평론가들도 속속 도착했습니다. 공연은 제 솔로 장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무대를 가로질렀고 저는 그 빛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발목의 통증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닌 저만의 표현 요소가 되었습니다. 첫 장 열정에서는 젊은 무용수들의 에너지가 무대를 가득 채웠습니다. 완벽한 테크닉과 강렬한 동작들이 이어졌고 관객들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감동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 시련에서 은퇴한 무용수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나이와 부상으로 굳어진 몸짓, 불완전한 동작들. 하지만 그들의 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객석에서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고 무대 위 무용수들의 눈가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마지막 장 승화는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젊은 무용수와 은퇴한 무용수들이 함께 춤추는 가운데 선생님이 무대 중앙에 서셨습니다. 40년 만의 복귀 무대였습니다. 조명이 선생님을 비추는 순간 객석에서 숨죽인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선생님의 솔로 장면은 그 자체로 한 편의시가 되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담긴 몸짓은 오히려 더 깊은 감동을 자아냈고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평생을 춤과 함께한 예술가의 혼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선생님의 즉흥, 무용은 마치 시간을 초월한 듯 했습니다. 피날레에서는 모든 출연진이 함께 무대에 섰습니다. 서로 다른 세대, 서로 다른 상처를 가진 무용수들이 하나의 호흡으로 움직였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선생님과 제가 나란히 서서 팔을 뻗는 순간 객석에서는 기립,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커튼콜은 3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관객들은 쉽게 자리를 떠나지 못했고 무대 위 무용수들도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단순한 무용, 공연이 아닌 예술을 통한 치유와 화합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많은 것이 변화했습니다. 상처 입은 예술가의 초상은 현대무용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고 올해의 무용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변화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서울현대무용단의 상임 안무가가 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재활병원에서 일하시며 상처 입은 무용수들을 돕고 계십니다. 이제는 더 많은 무용수들이 선생님을 찾아옵니다. 단순한 치료가 아닌 예술가로서의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서울현대무용단의 정식 단원이 되었습니다. 발목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만의 독특한 개성이 되었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에는 선생님과 함께 부상 무용수들을 위한 특별 수업을 진행합니다. 치료실은 이제 작은 무용실이 되어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공연을 통해 만난 은퇴 무용수들은 제2의 인생 무용단을 결성했습니다. 나이와 부상을 뛰어넘어 자신들만의 이야기를 무대에 올리고 있습니다. 불완전한 몸이지만 그들의 춤에는 젊은 무용수들이 따라할 수 없는 깊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65번째 생일이자 무용과 인연을 맺은 지 5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는 깜짝 파티를 준비했고 그날 밤 선생님은 오랜만에 즉흥 무용을 보여주셨습니다. 드뷔시의 달빛이 흐르는 가운데 선생님의 춤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춤은 완성이 아닌 과정입니다. 우리는 모두 미완성이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워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으니까요. 선생님의 이 말씀은 이제 제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완벽을 추구하던 제게 불완전함의 아름다움을 가르쳐 주신 선생님, 단순한 스승이 아닌 인생의 멘토가 되어주신 선생님과의 인연은 제 삶에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 병원 치료실에서는 드뷔시의 선율이 흐르고 한 예술가의 우아한 몸짓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저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닌 더 높이 날게 하는 날개가 되었습니다.